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한번 쭉 나가 볼 텐데, 이번 시간은 이제 고려의 통치기구를 볼 거예요. 지난 시간을 기억하시는 분이면 이번 시간에 이걸 배우는 게 좀 자연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성종을 마지막으로 봤잖아요. 태조가 건국하고 뭐 여러 가지 제도, 뭐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뭐 취민유도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훈유 10조 이런 글 남기고, 그다음에 광종이 뭐 과거제하고 노비안건법 하고 연호 쓰고 황제 칭하고 이런 것들부터 해서 이제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라는 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했던 게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봤던 부분이었으니까, 성종 때 이제 고려의 대부분의 시스템과 제도가 정비가 된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정비한 제도를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번 시간은 바탕화면에 아무 사진 없는 거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별다른 재미는 없을 거예요. 뭐 다른 시간이라고 뭐 재미가 있었겠느냐마는, 어쨌든 그냥 이런 기관들이 있었고 이런 역할을 한다, 뭐 이런 특징이 있다, 그 정도의 흐름이니까 뭐 그렇게 부담 느끼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이렇게 수업 서두에 편안하게 보시라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것들은 다 외우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공부들은 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천천히 볼게요. 중앙통치기구는 기본적으로 당의 이 정치 시스템, 이 중앙정치 제도를 가져왔어요. 당나라에. 요거는 발해에서도 이 제도를 빌려다가 자기들에 맞게 좀 고쳐서 썼었죠. 혹시? 삼성육부제도요. 당의 삼성육부제도를 받아들이는데 이걸 발해에도 그랬던 것처럼 고려의 실정에 조금 맞게 바꿔요. 그래서 발해 때는 그래도 삼성 육부는 그대로 가져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성 육부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인데 이 중에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요. 그래서 중사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성육부제에서 중서문화성에서 주요 정책이랑 의논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실행할지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서성에서 실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서성 아래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실무 부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부는 관리의 인사, 그러니까 어느 관리를 승진시키고 뭐 어느 관리를 뽑고 이런 문제를 관리하는 게 이부고요. 그다음에 병부는 병사들, 군사, 군대, 국방, 안보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게 병부고요. 호부는 재산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형부는 이제 범죄, 경찰 쪽, 이쪽이 형부고요. 그다음에 예부는 국가 예식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 공부는 국가 시설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아직은 이거 외우란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조선시대도 똑같이 이 육부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육조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그때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좀 익숙하게 해두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부는 관리의 인사, 그래서 어느 관리를 승진시키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병부는 군대, 국방, 안보. 그다음에 호부는 국가 재정, 세금을 얼마를 걷고 얼마를 어디에 쓰고. 그다음에 형부는 경찰, 치안. 그리고 범죄, 뭐 처벌 이쪽이고요. 예부는 국가 예식, 예를 들어서 뭐 국가에 손님이 올 때 어떻게 한다든지, 뭐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뭐 결혼할 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왕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한다든지. 그리고 공부는 국가 시설, 뭐 궁궐, 성곽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건축하고 관리하는 게 공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해서 중서문화성에서 어떤 정책을 실행할지를 결정하고 의논하고요. 그다음에 그 결정이 됐으면 성서성의 육부에서 실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고려만의 기구도 있어요. 이렇게 중추원이라 그래서 군사 기밀을 다루는 기관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어사대라 그래서 관리들이 뭘 잘못하는 건 없는지, 또 관리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이런 건 없는지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곳이 어사대입니다. 그리고 삼사는 어 국가 재정인데, 요게 이제 그 앞서서 봤던 호부에서 주로 세금을 어떻게 얼마를 걷고 어디서 어떻게 걷고 이런 걸 관리한다면, 3사에서는 국가나 왕실의 재정 출납, 얼마를 쓸 거고 어디에 쓸 거고 그동안 어디에 썼고 이런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3사입니다. 그래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또 고려만의 회의기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도병마사라는 게 있는데, 도병마사는 회의기구인데 주로 군사 관련된 문제를 회의를 합니다. 도병마사, 병자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군사에 관련된 회의기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군사 말고 일반적인 법적 문제를 논의하는 곳이 식목도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추가될 법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이렇게 군사가 아닌 일반적인 법령에 관한 회의를 하는 곳이 식목도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쭉 잘 적어 내려가시고 있죠. 그리고 지방제도인데 지방제도야말로 사실은 최승로 시무 28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지방관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도 당연히 지방관은 필요했죠. 근데 지방관을 쉽게 설치하지 못했던 이유가 지방관을 설치하려면 왕의 권력이 지방 곳곳에 뻗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려 초를 보면 지방의 호족들을 왕건이 굉장히 대우를 잘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호족 세력들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조 왕건도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에 있는 관리들이 지방을 관리하게끔 하는 사심관제도, 또 지방의 호족들의 아들들을 인질처럼 수도에 붙잡아두는 기인제도 이런 걸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를 당시에 태조 왕건 때 했던 건 그만큼 지방 호족 세력이 강력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방 호족 세력이 강력하면 지방관을 세우기가 조금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지방 세력들한테 좀 저항을 받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성종 때 최승로의 어떤 조언을 받아서 그래도 왕권이 지방에도 미쳐야 된다라는 판단 아래 이제 여러 가지 지방관들을 설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국에 설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지역들, 행정 중심지에 12목을 설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7개로 나눈 건데 그중에 이제 남쪽 지역에 5도, 그다음에 북쪽 지역에 양계를 둬요. 이렇게 양계를 따로 둔 이유가 뭘까요? 국경 지역이라서 그래요. 나중에 지도로 함께 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쨌든 수도인 개경이랑 인근 지역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통치하고 전국은 5도 양계로 나누고, 그리고 수도가 개경이잖아요. 수도와 더불어서 평양을 서쪽에 있는 수도 서경, 그다음에 경주를 동쪽에 있는 수도 동경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물론 당연히 정식 수도는 개경이지만 서경과 동경 이렇게 평양과 경주도 수도만큼이나 중요시했었다. 그리고 서울도 남경이라 그래서 이제 동경 대신에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동경 대신에 이렇게 서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근데 남경보다는 평양이 서경이었던 거, 경주가 동경이었던 거. 그래서 수도 개경과 평양의 서경, 경주의 동경 이렇게 세 군데가 수도급으로 중요하게 유지가 되었다. 그리고 실제 수도는 개경이지만 서경이나 동경도 실제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만큼이나 중요시 여겨졌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삼경이라고 부른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5도에는 각각 안찰사가 파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주, 군, 현이 설치가 되고 각각 지방관이 파견이 되는데, 이 현 단위에서는 지방관이 전국에 다 파견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지방 세력이 더 강한 그래서 지방관을 보내기에 좀 어려운 그런 지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관의 숫자가 전국의 모든 현에 다 보낼 만큼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 단위에서는 모든 현에 다 지방관이 파견되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되는 현과 그렇지 않은 현을 구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되는 현을 주현이라고 하고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현을 주현에 딸린다 그래서 속현이 돼요. 그래서 이 속현에서는 중앙정부와 뭔가 소통할 일이 생기면 주현을 거쳐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현이고요. 이제 가까이 있는 데 중에서 주현을 통해서, 즉 지방관이 파견되는 현을 통해서 중앙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속현에 여러 가지 세금을 걷는다든지 하는 실무들은 그 지방에 지방관이 없으니까 그 지방의 향리가 맡게 됩니다. 향리라는 건 그 지방 토착 세력으로서 그 지방을 관리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평양 서경이 되고 여기가 실제 수도인 개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동경인 남주가 되고 동경인 경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나중에 동경을 대체해서 삼경 역할을 하게 되는 서울의 남경이 되겠죠. 여기가. 그리고 이렇게 5도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5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경 지역에 양계가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주현이에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속현인데,
속현이 주현보다 훨씬 많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속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현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관리를 받는데 특히나 이렇게 주현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사실 뭐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지역이라고 보셔도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제주도와 울릉도에도 주현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특수행정구역으로 향, 부곡, 소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민은 아니지만 일반 평민들보다는 낮은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좀 일반 평민들보다는 내는 세금도 많고 여러 가지 대우가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평범한 지역보다 좀 지위가 낮은 그런 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향이나 부곡, 소 이런 데는 어떻게 생기냐면 그 지역에서 뭔가 반란이나 반역이 벌어졌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통일 과정에서 고려한테 저항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이제 향부곡소가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원래는 일반 군현이었는데 처벌로 향이나 부곡, 소로 끌어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지금 반역을 일으킨 사람의 고향이 그 지역인 경우나 뭐 그런 경우죠. 이렇게 일반 행정구역보다는 조금 낮은 대우를 받았던 그런 지역이 향, 부곡, 소고요. 특히나 요 소 같은 경우는 보통 요 소 있죠. 소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수공업 중심 지역인 경우가 많아요. 수공업 중심 지역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무슨 소 그래서 보통 이름을 딸 때도 그 소에서 많이 만드는 제품의 이름을 따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향부곡소라는 특수행정구역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복당한 지역이거나 반란 주도자의 고향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향부곡소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민은 아니지만 평민에 비해서 차별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양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행정구역이에요. 왜냐면 국경 지역이니까. 그래서 북계와 동계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안찰사가 아니라 병마사가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안찰사나 병마사나 지금의 도지사급인데 안찰사는 일반 이제 국경 지역이 아닌 5도에 각각 그러니까 도마다 안찰사가 가는 거죠. 근데 병마사는 이제 양계 국경 지역에 가고 기본적으로 군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양계 국경 지역 그 아래에 주, 진 이런 식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주와 진이 설치가 되어 있다. 여기가 지금 양계죠. 북계와 동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제도는 중앙군은 2군, 6위 이렇게 설치를 해두고 있고요. 2군은 궁궐이랑 왕실을 수호합니다. 그리고 6위는 이제 수도 및 국경 지역을 방어하는 그런 부대고요. 지방군은 국경 지역이 아닌 곳에는 주현군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경 지역인 양계에는 주진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진군이 조금 더 전투력이 강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주현군은 일반 농민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요. 주진군은 그 지역에서 항상 365일 군인 생활을 하는 그런 상비군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를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을 실시한다는 건 학교를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자감이 설치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마치 소수림왕 때 태학처럼 혹은 우리 통일신라 신문왕 때 국학처럼 국립대학으로 운영되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개경의 수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뭘 가르치겠어요? 유교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국자감에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보통 이제 과거 시험 보고 합격해서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자감보다 살짝 아래급으로 설치가 되는 게 향교고요. 각 지방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관리 선발은 일단은 음서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음서는 본인의 아버지가 왕족이거나 굉장한 귀족이거나 이런 경우에 특히 5품 이상의 관료들은 자기 자식을 관직으로 시험 없이 진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요즘에도 막 채용비리 이런 거 있어서 자기 아버지가 그 기업 되게 높은 사람이랑 알고 지내거나 그 기업이 높은 사람이거나 이런 경우에 자식이 막 쉽게 편하게 그 기업이나 일자리에 합격하면 현대판 음서다 막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되게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자기 자식을 시험 안 보고 그냥 이제 관직에 합격시키는 걸 음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료가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고려가 귀족 사회라는 걸 말해주는 여러 가지 흔적들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공음전과 함께 고려 사회의 귀족적 특징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음전은 자기 아버지가 귀족인 경우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려받는 땅인 거죠. 귀족으로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거는 시험이죠. 시험을 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관직에 합격해서 일을 하는 그런 게 이제 과거인데 누구 때였죠? 요거는 기억하셔야죠.
힌트를 드리자면 이 왕이 노비안건법도 했었죠. 혹시 연호를 정하고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광종이었죠. 광종. 그래서 광종 때 쌍기의 제안으로 시작하는 게 과거제고요. 시험을 통해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관직으로 일을 시키는데 그 과목을 보면 대체로 전반적인 내용은 유교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문학적 재능을 평가하는 즉 시를 쓰게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평가하는 게 제술과고요. 말 그대로 유교 경전을 달달달 외우게 해서 막 빈칸 뚫고 그 빈칸에 올바른 말을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유교 경전을 시험 보는 게 명경과고요. 제술과 명경과 이렇게 시험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밖에도 다양한 기술관들 뭐 의술 뭐 또 기술관 이런 것들을 뽑는 잡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는 불교를 굉장히 중시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스님도 국가에 필요한 스님은 이제 과거로 뽑아요. 그걸 승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면서 관료 역할을 하는 경우를 이제 승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승관들을 뽑기 위한 승과라는 과거 시험이 또 따로 있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무과는 따로 무과를 치르지 않아요. 무과라는 과거가 없어요.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도 관료로 뽑는데 무관은 없어요. 뭐 물론 이제 무관들이 있지만 그 무관들은 시험을 통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통 이제 추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무과가 아예 실행이 한 번도 안 됐던 건 아니고 예종 때 잠깐 시행이 되긴 하는데 금방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관은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혈연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음서처럼 혈연이 중시되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잘 나가면 자기도 그냥 시험 안 보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뛰어난 높은 사람이 아니라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의 시험을 봐서 합격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이제 신분 상승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런 특징도 볼 수가 있고 신분 상승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온 것 같은데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뒤로 돌릴 수 있고 또 일시정지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이해해 주시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